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통화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통화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통화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출되고 중앙은행은 어떤 식으로 통화를 통제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통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 인플레이션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요, 또는 많은 언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경제 현상이 무엇이냐 이야기를 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많이들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널 같은데, 잡지나 신문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한 용어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용어를 찾아보세요. 그 경우에 물가예요. 인플레이션이란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왜 나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퇴치할 수 있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서 살피실 수 있습니다. 자, 제28장의 이름은 인플레이션, 그 원인과 사회적 비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감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28장, 이 장에서 주로 다뤄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속한 통화 증발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이것이 여러분 경제학 10대 원리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고전학파의 이분법에 대한 내용들, 고전학파의 이분법이나 화폐의 중립성이나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지나친 통화 발행이 초인플레이션을 발행하는 이유, 그 다음에 명목이자율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른바 명목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의 구분을 시도한 피셔의 접근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의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는 버스 한번 탈 때,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버스 한번 탈 때에 어른들이 보통 100원을 냈어요. 100원, 150원을 냈어요. 근데 지금은 600원이라는 거죠. 4배 가까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버스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가격이 올랐을 뿐이죠.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때는 사회 전반적인 가격 자체가 다 오르는 현상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전반적인 물가의 지속적 상승 현상, 이것을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대체로 대부분의 물건값들은 오르더라. 자, 이와 같이 대부분의 물건값이 오르게 되는 현상, 일반 물가 수준의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모든 그러한 가중치를 다 고려한 GDP 디플레이터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대부분 물가는 상승하는 것이다. 물가는 상승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때로는 물가라는 게 오히려 하락하기도 해요. 실제로 역사를 따지자면 미국의 19세기 중엽에는 대부분의 물가가 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MVPY라는 이런 화폐 시장의 균형식에서 이걸 관행상 일정하고, 만약에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하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거래량이 증가하려고 하는데 통화량이 예를 들어 가지고 딱 일정량 정해져 있어요. 통화량이 일정량 주어져 있는 경제에서 사람들이 실질소득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나려고 하면 물가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가 실제로 나타났던 경우가 미국의 19세기 중엽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기도 했듯이 많은 빚을 지고 있던 농부들이 물가가 하락함으로써 오히려 화폐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빚을 지고 있던 사람들의 빚의 가치가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곡물 상환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던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년 들어서 인플레이션은 정상적인 현상이 되었지만 해마다는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70년대가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던 그런 시기로 되어 있어요. 미국이 70년대가 인플레이션이 심각했고 평균적으로 7% 가까운 그런 물가 성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물가 상승은 그래도 그나마 참을만 할지 몰라요. 7% 정도? 그 정도는 뭐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특히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물가 상승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이 바나나는 10달러구나 해가지고 사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계산대에 딱 쓰면 15달러가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앞에 사람이 10달러에 샀는데 내 차례에 되니까 벌써 11달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그건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이거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독일 경제가 비폐되자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한 나치주의 같은 것들도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경제학자들은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국제무역이 왜곡되면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2차 대전을 통해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물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나치주의 같은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 정치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국제 정세 그리고 국내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한 나라의 거시경제를 제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통화주의적인 접근들을 사용하고, 이 통화주의적인 접근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이 제가 금방 썼던 MV=PY 화폐 수량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폐 수량설이라는 것은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면 물가가 이에 따라서 상승한다. 통화량이 늘면 물가는 이에 따라서 상승한다는 원리입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유서 깊은 그런 이야기이고, 데이비드 휴메에 의해서 주창되었으며 프리드만 같은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광범한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배경사항으로 알아두시고 60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화폐 수량설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보자, 이렇게들 나와 있는데요. 자, 28-1-1 물가 수준과 화폐의 가치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물가 수준과 화폐의 가치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오징어 가격이 상승했다든지 버스 타는 가격이 상승했다든지 이것만 가지고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재화의 가치가 다 같이 모든 재화의 가격이 다 상승했을 때 그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때로는 사과의 가격이 5배로 상승하고 바나나의 가격이 2배 정도로 상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나나의 가격이 5배 상승하고 사과의 가격이 2배 상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물가는 이 경우라 하든 관계없이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했다고들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물가의 상승이라는 것은 개별 재화, 사과의 가격이 상승했다든지 바나나의 가격이 상승했다든지 이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통화량이 있을 때 이 화폐 단위 한 단위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승하기만 상승하면 다 그것이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물가의 상승이라는 것은 가격의 개별 재화의 가격 상승보다는 전반적인 형태로 측정되는 화폐의 구매력 하락으로 평가되는 것이 더 옳아요. 화폐의 구매력 하락으로 평가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자, 그 내용이 609페이지에 지적되어 있죠. 그래서 평론가들의 이런 분석에 대해서 맨큐 교수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3% 상승했는데 품목별로는 커피가 30%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이 내용이 뭐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3% 상승했다는 것은 이 전반적인 물가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환의 매개수단인 화폐에 대한 정보를 주려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인 평론을 하는 사람조차 쉽게 빠지는 그런 쉽게 빠지는 함정이 뭔가 하면 3% 상승했는데 그 중에서 이게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가를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가 수준은 실제로 두 가지 방식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화폐와 서비스 묶음의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거꾸로 한 통화가 가지는 그러한 구매력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본 물가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물가가 높아지면 돈이 가지는 가치는 떨어지니까 한 화폐의 구매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하면 되겠어요? 구매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하면 되냐면, P라는 그런 물건이 있을 때, 화폐 한 단위로 가지고는 그 물건의 P분의 1만큼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P라는 가격이 있으면 1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양은 P분의 1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구매력은 P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과 화폐의 가치는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과 화폐의 가치는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자, 610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제 화폐의 가치라는 것을 구매력으로 측정하기로 했으면, 이 구매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측정되는가? 그 다음에 구매력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 하락하는가? 구매력의 하락이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니까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 역시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화폐의 가치 역시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가치는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611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에 의해서 물가 및 화폐 가치가 결정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11페이지에 그림 28-1을 주의해서 봐주십시오. 자, 이 그래프는 국내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자주 이야기되지 않는 그런 그래프예요. 국내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자주 이야기되지 않는 그래프인데, 한번 봐주십시오. 상당히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화폐 공급이 있고 화폐 수요량도 줘요. 화폐량이 있고, 그 다음 이쪽을 이자율로들 많이 표현하죠. 화폐 공급은 이자율과는 무관하고, 화폐 수요는 이자율이 높으면 사람들이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화폐를 줄인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균형 이자율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주 단기적인 분석에 불과하고, 장기적인 분석은 좀 다른 틀을 가진다는 거죠.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쪽을 통화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쪽을 축을 두 개를 뒀어요. 이쪽을 물가를 두고 이쪽을 화폐의 구매력을 뒀죠. 화폐의 구매력을 뒀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표를 잘 보시면 이쪽이 1일 때는 이쪽도 1인데 이쪽이 2일 때, 이쪽이 2일 때 이쪽이
2분의 1이고 이쪽이 4일 때 이쪽이 4분의 1이 되죠. 거꾸로 보시면 구매력이 4분의 1일 때가 물가가 4이고 구매력이 2분의 1일 때가 물가가 2이고 구매력이 1일 때가 물가도 1이다. 이와 같은 관계로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셈입니다. 거기서 그래프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결정했을 때, 이까지는 쉽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결정했을 때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번 장의 앞장인 27장에서 살펴봤을 것이고요. 사람들의 화폐 수요에 의해서, 이것이 화폐 공급이라면 이제 화폐 수요에 의해서 물가 수준이 결정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폐 수요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갑에 얼마나 돈을 넣고 다니냐, 사람들이 지갑 안에 넣고 다니는 양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신용카드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겠죠. 신용카드가 개발되면 돈을 적게 가지고 다녀도 돼요. 그 다음에 현금 인출기가 많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돈을 20만원씩 30만원씩 들고 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죠. 조금만 들고 다니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의 이자율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채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이 어떻겠어요? 채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이 높다면 채권을 보유하지 현금을 보유하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요. 자, 여하간에 여러가지 요인들이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화폐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할 때 물가 수준이에요. 물가 수준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이야기되냐면요. 사람들의 화폐 수요라는 것은 실질 잔고에 대한 수요라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질 잔고에 대한 수요라고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부중에 일정 부분을 화폐로 보유하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그 일정 부분 보유하고 싶다는 것이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 잔고에 대한 수요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물가 수준이 상승할 때 이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실질 잔고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화폐 수요는 어떻게 돼야 돼요? 화폐 수요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은 화폐 수요가 명목량으로 측정했을 때 따라서 증가해야지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수준이 상승할 때 화폐 수요는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이 식은 아주 직관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직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써야 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고요. 교통비, 식비, 그 다음에 약간의 용돈, 이 정도인데 물가가 2배가 되면 여러분들이 들고 다녀야 되는 돈도 얼마겠어요? 2배가 되는 셈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물가가 높으면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부터 화폐에 대한 공급, 화폐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서 물가 수준이 결정되고 그것의 역수가 화폐의 구매력으로 나와 있는 모형이 611페이지의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에 관한 기본 모형입니다. 자, 이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통화량 증가의 효과를 한번 살펴보세요. 612페이지를 보시면요. 612페이지를 보시면 화폐 공급의 증가의 효과가 나와 있죠. 화폐 공급의 증가 효과가 나와 있는데 화폐 공급이 만약에 증가한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많이 나가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물가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결국 이까지의 설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내신 거는 하나예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이와 같이 물가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개별 재화의 가격 변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화량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셈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임을 그림 28-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자, 612페이지에 보면 조정 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죠. 612페이지에는
조정 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최초의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균형으로 옮아가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와 같은 과정에서의 설명은 결국 결론은 여기 0에서 1과 같은 점으로 이동인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보유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화폐가 공급되죠. 보유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화폐가 보유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생활비하고 지출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대체로 지갑 안에 한 10만원 정도? 너무 많죠. 5만원 정도 들고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갑 안에 전부 다 2만원씩 더 찔러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대체로 들고 다녀야 되겠다 생각하는 돈보다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써버릴 거예요. 많이 써버릴 건데, 그런 식으로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화폐에 대한 초과 공급이 이렇게 서로 써버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돈을 쓴다는 것은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셈이죠.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떤 재화는 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재화는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화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 612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1.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2.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 수준도 상승한다. 2번과 3번은 순서가 바뀌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8-1-5에 보면 고전학파의 이분법 논리와 화폐의 중립성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주십시오. 지금의 내용에 따르면 화폐 공급은 어떻습니까? 실질 공급량이라든지 생산, 임금, 이자율에 대한 그런 영향은 일단 무시되어 있어요. 큰 영향을 못 미친다고 생각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통화의 증가는 물가에만 영향을 지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예전의 경제학자들은 모든 화폐 변수가 정확하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이것이 고전학파 이분법이라는 것인데,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 변수는 화폐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고, 실질 변수는 실물 요인이기 때문에 화폐와는 무관하다. 자, 613페이지 아래쪽에서 보시면 휴문 명목 변수들은 경제의 화폐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 부분은 실질 변수의 결정을 이해하는 데는 거의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다른 말로는 money neutrality 또는 monetary neutrality라 해가지고 통화량은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이야기해서 통화주의자들의 장기적인 분석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들어요. 통화주의자들의 장기적인 분석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폐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성립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한 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폐의 중립성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길이가 36인치, 1야드가 36인치라고들 하죠. 36인치면 상당히 길 건데, 상당히 길죠. 90cm 정도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1야드의 길이를 36인치에서 18인치로 줄이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고들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뜻이겠어요? 어차피 1야드는 1야드예요. 근데 이거를 36개로 쪼개나 18개로 쪼개나 그 길이는 똑같은 거예요. 이 분필의 가치라는 것은 어차피 분필 하나라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100원이지만 물가가 상승하면 200원이 될 수도 있죠. 이해가시죠? 이것이 물가가 상승한 경우의 효과는, 기본적인 효과는 이와 같다는 거죠. 실질적인 요인은 그대로인데 이거를 부르는 단위가 바뀐 셈이죠. 단위가 바뀐 셈인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겠어요? 어차피 이 길이는 이 길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지금 길이가 한 5cm에서 6cm 정도 되는데 이 길이를 내년부터 12cm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혼란이 오겠죠. 이해가시죠? 물가에 대한 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했을 때 물가의 변화 또는 통화량의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못 줄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혼란을 가지고 올 거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움이 이야기했던 고전적 이분법 또는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 간에 존재하는 이 화폐의 중립성이라는 문제는 장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수행하고 단기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이분법이 성립할 것이라고는 지금의 경제학자들은 그다지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까지 해서 화폐에 대한 그런 가치의 변동으로 이야기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셨고, 다음 시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